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건의 이 물건의 감정과 그리고 사례 1 그리고 사례 2 실제 거래 사례의 최종 분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낙찰가 예상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경매 감정평가 내용입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이 토지가 3억 8,639만 원의 감정이 있었고 건물은 6,637만 850원의 감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시점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 시점 수정하고 하면 또 여러분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또 시간적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모두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1년이라는 수개월 차이의 어떤 매매 사례와 감정 사례, 자, 이 사이의 시점 수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이에 아주 큰 가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발표되었다든가 어떤 지역 요인이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지역 요인이 하나 발생했을 때 이런 건데 최근의 어떤 경기 상황이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의 수개월 차의 시점 수정 없이 그냥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건물은 6,637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 40년인데 38년 정도 남은 잔존 가치가 38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40년 동안 쓰는 건물은 거의 없다. 대부분 30년 정도가 적당할 것이고 이 30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물건들은 30년이면 거의 그 기능적 가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대 28년으로 제가 계산을 해줘서 하니까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6,600, 6,400. 그러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6,400 정도 수준이 현실적 가치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2020년에 이 본건 경매물건의 공시지가가 평당 3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토지 평당 가치는 39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 건물 평당은 164만 원. 자, 6,400만 원일 때 이 물건의 가치가 평당 164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토지는 39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내용연수 30년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토지 390.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토지 가치가 390이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가 350일 때 토지 실제 가치가 390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땅이고, 그리고 사례 1, 2020년 1월 14일 매매 가격 7억 5천에 매매됐습니다. 자, 이 174평 토지 2020년 공시지가가 평당 330만 원입니다. 그럼 본건이 350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약간 10% 이하의 본건이 약간 우수하다, 우세한 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실제로 현장 갔을 때 이 땅과 그리고 본건 경매물건 이 땅이 정말로 이 땅이 한 10% 정도 더 좋아 보이는 땅이냐, 우리 입찰 경쟁자가 될 사람들이 이 땅과 저 땅을 봤을 때 정말 10% 정도는 돈을 더 주고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느냐가 현장에서 실제로 그러한가를 판단해 보시고, 이러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데이터 반영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현장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계속해서 건물 연면적은 135평, 건축 면적은 94평입니다. 사용 승인 2013년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의 본건 건물의 그 적용한 건축 신축 단가가 평당 1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존 가치가 164만 원 정도였죠. 우리 본건이. 따라서 자, 같은 수평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평당 신축 단가 175만 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이 물건은 특이하게 연면적은 135평이지만 건축 면적은 94평. 공장으로서는 조금 물론 복층 공장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수평적 비교하기는 어려워서 이 복층임을 감안한 건축 면적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충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로 100평 정도로 건축 면적 100평 정도로 예상해서 적용하면 약 1억 7,500만 원. 나머지는 복층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억 7,500만 원이 이 건물의 신축 단가였다라고 보고 잔존 가치는 얼마나 남았느냐? 30년 쓸 수 있는데 23년을 아직 23년이 남았다. 7년밖에 쓰지 않았다. 따라서 잔존하고 있는 이 건물의 가치는 1억 3,500만 원 정도로 생각되고 건축 면적 기준 평당으로 하면 135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 건축물의 가치 1억 3,500만 원 가치를 이 매매 거래 가격에서 빼면 토지 가격은 대략 6억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토지는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고 건물은 이 정도의 가치 판단이 합쳐져서 이 가격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분리해버려서 거래가치의 토지 거래가치는 평당 353만 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보시면 공시지가가 330일 때 판단은 353만 원이 되었고 우리 이 본건은 공시지가 350일 때 토지 평당 가치가 390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선상에 놓고 비교했을 때 이 거래의 가격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매도 매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가격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다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사례 2도 똑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6억 4,200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150평이었고 현재 2020년 현재 평당 공시지가가 320만 원. 자, 이 물건의 연면적은 60평입니다. 건축면적 60평. 즉 150평 땅에 그대로 단층의 60평 건물이 앉아있다. 사용 승인은 2008년입니다. 본건 건물 적용 신축 단가가 평당 175만 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물론 건물의 어떤 그 등급은 다를 수 있고 완성도 자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장 조사 없이 수평선상에서 그냥 놓고 비교를 해보겠다, 가정하고 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사전에 수업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갔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175만 원 적용하면 그대로 60평에 적용하면 1억 500만 원 정도가 신축 단가다. 자, 이때 잔존가치 계산해야 되겠죠. 3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18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12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18년 남아 있습니다. 잔존가치가. 따라서 30분의 18을 계산해 보면 약 6,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그 가치가 평당 한 105만 원 정도. 자, 이 6,300만 원을 매매가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나오겠죠. 가격은 5억 7,9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거래 가치 중에 토지의 가치는 자, 그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386만 원입니다. 비슷하게 들어오죠. 350에서 390 이 사이에 다 들어옵니다. 물론 약간의 개별 공시지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가 실제 현장에서도 토지의 어떤 편입가치와 유사하게 비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자, 결과물을 봤을 때 350에서 390 정도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상 거래고 정상적인 감정평가고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사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현장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공장 내부도 이러하고 그 지역의 평균적인 어떤 이용 수준 그리고 평균적인 건물의 질 그리고 이용 상황 가치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자, 이제 낙찰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낙찰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현장 조사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둔 그 데이터와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동일 수구권 내 대저 1동, 경우에 따라서는 대저 2동까지 일단 대저 1동 전체적인 그 범위에서 전체적인 그 지역 경기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어떤 공장 매매, 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되겠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공장 수요가
저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넘치는데, 이런 경우에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 이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의 낙찰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유효 수요, 저 공장을 필요할 것 같은 수요, 그 업계, 그 관련된 업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에 관여하는 주요한 업계,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선박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조 공장들과 관련된 그 업계의 경기 상황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분석되겠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부동산 탐문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공장 매물이 남아 도는지, 부족한지, 임대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겠죠. 자, 이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최근 거래 상황, 최근에 어떤 공장이 거래되었는데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 평당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 자, 그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의 움직임과 현재 팔려고 하는 그 매도 물건들의 시장 상황, 매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공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 인근 수요 공급, 이 두 가지는 같이 조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조사가 될 겁니다. 해당 물건의 독자적인 편입 가치. 자, 아까 복층 건물 하나 있었죠. 이렇게 복층이 있음으로 해서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장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장점이 이 낙찰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우리 본건 경매물건 경우는 무엇이 장점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주 소형 공장, 아주 저가, 그러니까 약간 영세한, 자본력이 없는데 공장을 이끌어 가야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소형이라는 것, 그래서 감정가가 낮다라는 것, 이것이 이 해당 물건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이것이 단점인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 소형이라는 것, 이것은 이 물건만이 가지는 가치다. 시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자들의 흔적, 이거 있겠죠. 시장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경매 물건 나온 것 때문에 터문조사로 다니는 사람들의 흔적이 예상됩니다. 부동산을 갔는데 이 공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든가 뭐 그런 흔적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낙찰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사이트 등 경매 물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등에서 보면 그런 관심도라는 게 나옵니다. 얼마나 조회하고 있는지, 이 물건의 입찰자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도를 통해서 유효 입찰자 수를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 평균 시장 참여자의 예상되는 판단. 제가 아까 가치 분석과 감정평가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비전문적인 일반 평균의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 즉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 그들은 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언급하는 내용을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곧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상되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를 미뤄 짐작해서 계속해서 예측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이러한 정보를 보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조사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정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야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발휘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컨설팅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물건을 만나서 사게 될 사람이 여기서 발휘될 특정 입찰자의 능력, 운영 능력,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본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실제 공장을 운영해서 1년에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1억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과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이 공장 입찰한다면 누가 낙찰 받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시장 분석을 해서 이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하겠지만, 최종 수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입찰가 결정 과정에 있어서 수천만 원은 이 100억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신은 이 공장만 사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공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입찰자가 이 공장을 특별히 갖고 싶어하고 또 공장을 사무로 인해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예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입찰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일반 평균의 시장 참여자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서 플러스 나의, 즉 내가 또는 입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능력을 플러스 시켜서 최종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면서 빠진 게 바로 낙찰 사례입니다. 자, 이 낙찰 사례. 주변에 얼마 정도에 낙찰되었더라. 자, 그것은 이 일반 평균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 변수에 대한 영향. 자, 제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다 배제하고 단순한 가치 분석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반영한다는 거죠. 예,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 여러 가지는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들이죠. 현장에서. 그러나 지금 현장 조사는 되지 않았고 대략적인 오픈되어 있는 전산 정보상의 자료만 가지고 이러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영향은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최종 낙찰가가 제가 분석한 자료와 조금 다르더라도 저분은 현장 조사는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분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현장에서만 나올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다 틀렸구나, 저 사람 할 줄 모르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인근 토지 가치 얼마입니까? 아까 한 350에서 뭐 한 380, 90 그 사이에 있었죠. 따라서 이 공장 물건을 평당 한 340에서 350 정도의 가치가 주변 인근에 거래된 사례를 봤을 때 가장 유효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감정평가는 평당 39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평당 90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과도하지 않은가. 실제 거래는 350, 이 정도 거래였습니다. 따라서 안쪽에 있고 골목 안쪽에 있으니까 이 정도 가치면 충분하다. 340에서 350. 그렇게 해서 현재 이 토지의 그 면적에 곱하면 3억 3,600과 3억 4,600이 됩니다. 이 정도 사이 범위 안에 좁혀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건물 가치 얼마입니까? 30년이라 가정하고 28년 남았으니까 6,400만 원 더해주면 최종 가치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그 주변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근접한 가치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이보다 합리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했을 때입니다. 그건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치가 아닐까. 지금까지 설명을 모두 다 이해하고 들었다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 합리적인 가치다. 따라서 이 정도 금액대에 입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단 이 최종 가치에 명도하고 정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어떤 점유권의 정리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대략 그때 한 500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 미미한 수준이니까 이거 없다 보고 그냥 예상되는 낙찰가는 결국 4억에서 4억 1천 정도가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사이트에서 이 물건을 조회하고 있는 클릭수, 여러 가지 관심도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 물건만 가지고 있는 어떤 편익의 가치, 소형이라는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평균적인 그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예측, 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입찰 경쟁률은 최소한 4, 5명 정도 들어올 것이다. 4명에서 5명 정도가 입찰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 이 4, 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교적 비전문가이며 또 공장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사용자일 가능성. 이 실사용자들은 그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러이러한 정보를 줬을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면 제가 말한 이 가치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사이에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 낙찰받기 위해서 더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 가치와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약간 시장에서는 업돼 있는, 즉 매도자들의 생각이 반영돼 있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씩. 따라서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4, 5명은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것을 판단해서 입찰한다면 한 이 정도 금액,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낙찰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효한 가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 시장의 가치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한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자, 이 정도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장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부가가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몇 천 더 써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영상 촬영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수업이었는데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물건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